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안보와 민생뿐 아니라 집무실 이전, 사면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일부를 복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폐지나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에 이어 발전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사장이 사표를 강요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부가 광주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또 부실 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을 앓은 뒤에도 피로감과 숨가쁨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후유증 조사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걸어서 10여 분 거리의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청와대까지 가는데 무려 19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말도 나왔죠. 관련한 기사가 쏟아지면서 두 사람 모두 부담이 적지 않았던 듯합니다. 오늘은 일단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결론은 미뤄놓고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로 마련됐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었죠. 술도 한잔 하기로 했다는데 조금 전에 만찬은 막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잠옷 궁금해지죠.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정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이제 만찬이 막 끝났다니까 다 취재가 되진 않았겠습니다만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배석한 채 청와대 상춘제에서 오후 6시부터 3시간 가까이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초 이 양쪽의 입장은 특별한 의제 조율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는 입장이었지만 집무실 이전 문제나 기재부가 반대하는 2차 추경 편성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사면 문제 등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윤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추경 편성과 관련해 기재부가 현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취임 초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통과시켜달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잠시 후 당선인 측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만난 거는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 만입니까? 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6월 반부패 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자천됐던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발탁한 건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멀어졌고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했던 윤 당선인은 정권 교체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몰았다며 강한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인사와 집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충돌해왔습니다. 청와대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장소인 상춘제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여민관 앞까지 나와서 윤 당선인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만남인 만큼 혹시 또 다른 오해가 생길까 봐 세심하게 배려한 듯 했습니다. 녹지원을 걸으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주변 풍경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윤 당선인은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회동인 만큼 술과 음식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김도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청와대 연민관 입구까지 마중 나온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자 양손을 맞잡습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청와대 방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다들 이쪽 어디에서 회의한 기억이 한 번 나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만찬 장소인 상춘제까지 녹지원을 가로지르며 1m 정도 거리를 두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주로 문 대통령이 손짓을 하며 주변 풍경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윤 당선인은 경청했습니다. 저기 이제 미약꽃이 피었고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지만 현안에 대한 대화는 상춘제 입장 전까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것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계절 해산물 냉채와 해송 잣주, 한우 갈비 등과 함께 레드와인을 내놨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데 이어서 7차 핵실험을 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4년 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폭파쇼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북한이 최근 복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이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단행하고 신형 ICBM에 소형 핵탄두를 실어서 완전한 핵무장을 끝낸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최악의 조건에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북한이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모습입니다. 당시 북한은 이미 폐기 상태였던 1번 갱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갱도의 입구만 폭파했는데 최근 3번 갱도의 입구를 복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되었습니다. 3번 갱도는 1, 2번 갱도와 달리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이라 입구만 재건하면 핵실험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남한을 겨눈 전술 핵미사일, 미국 타격용 ICBM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를 실험할 전망입니다. 소형화된 탄두에 대한 실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하는데 지난 24일 ICBM 발사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도 강력한 공격 수단을 더 많이 개발하라며 핵억제력 완비를 지시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완비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 야당으로부터 ICBM 발사로 현 정부 평화 프로세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인수위 관련한 저희 단독 기사 몇 가지 이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열흘 만에 전문위원과 인수위원 2명에 대한 해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수위 첫 낙마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결국 윤 당선인 주변의 제사람 심기 경쟁으로 인사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수위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가 사흘 전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인수위 현판 앞에서 찍은 사진엔 당선인 경호 차량과 번호판까지 노출됐는데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이라거나 방탄 여부와 기관 총탑재만 다르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당선인 뒤에 앉았다며 워크숍 PPT 내용을 공개하고 인수위 소속으로 외부 강연을 다녀온 걸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보안유지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 변호사는 보안유지 위반은 들은 적도 없다면서 대단하지도 않은 실무위원 자리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분과 전문위원인 박철환 교수는 2007년 국책연구원 재직 시절 연구비 횡령 논란 이후 면직 처리된 적이 있다는 투서가 인수위에 접수됐습니다. 그 질문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퇴직 사유는 저희가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는 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업계에 공공연한 사실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박 교수는 해촉 시도가 있는 건 맞지만 행정착오였다고 전달받았다며 인수위원들의 인사 전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분과 간사가 해촉을 건의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승인 결재도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인수위 내부의 기강 잡기 기류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습니다.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인수위가 국정 중단을 불러와서는 안 됩니다. 인수위는 실력주의를 내걸었지만 측근들의 제사람 침기가 검증 소홀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정책 관련 단독 보도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곤란한 사건을 맡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서로에게 떠넘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관할이 분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죠. 인수위는 이 문제를 수사권 조정의 대표적인 폐해로 지목하고 수사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하려 했지만 반려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장은 반년 동안 대검, 경찰청 등 6곳을 떠돌다 결국 최근에야 서울시경에 배당됐습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고발장 떠넘기기 사례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표적 악습으로 판단하고 우선 과제로 선정해 대통령령과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억울한 문제를 고발했을 때 검경 핑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6대 범죄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들에 관한 언급이 좀 있었고, 현재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이 6대 범죄로 제한돼 나머지의 경우 고발장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대검은 또 대통령령을 개정해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인데 인수위도 같은 생각이어서 취임 직후 핀셋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인수위는 전세가 폭등과 서민 주거 불안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차 3법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입법 당시에도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고 야당도 반대한 바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우려가 상당 부분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법을 바꾸는 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2년 전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임대차 3법을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덜러리 서고 여기 앉아있으란 말입니까? 찬반 토론에 임해주세요. 법 처리 직전 14억 5,500만 원이 최고가였던 서울 반포의 전용 85제곱미터형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 연말엔 무려 22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24.5%나 급등하며 당시 전문가들과 야당의 경고는 현실화됐습니다. 기존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기도 했지만 가격 폭등은 막지 못했고 상당수는 전세 난민으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물량도 없고 임차인들이 아예 금액을 올려가지고 다시 재계약하고.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주는 혼란이 상당하다고 보고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걸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인수위는 시세보다 낮게 세를 놓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엔 당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던 민주당의 반성과 협조가 관건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5일 만에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를 기점으로 유행의 정점이 꺾인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마음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전파력이 1.5배 더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마침내 우세종이 된 데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사망자 수도 하루 수백 명대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낮 서울역 선별진료소 검사 대기줄이 사라졌습니다. 2주 전 비슷한 시간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8만 7,213명, 25일 만에 10만 명대로 떨어지며 선별진료소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100%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전파력이 최대 1.5배 더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56.3%로 뛰어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잇따르는 변이도 변수입니다. 델타 크론 이런 그 변이에 대한 보고가 되고 있고 언제든지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정점을 찍은 2-3주 뒤부터 본격화되는 것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루 62만여 명까지 감염시키던 확산세의 후폭풍이 4월 들어 거세게 닥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에는 사망자 수가 한 300명 정도 하루에 나온다면은 한 10,000명 가까이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오늘 위중증 환자는 또 역대 최다인 1,273명.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최대 1,680명까지 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미크론의 증세가 감기 수준이라며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는데 이게 겪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세도 의외로 심한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코로나를 앓은 뒤에도 계속 아프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주로 어떤 증세입니까? 네,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의학적인 병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감염 뒤 다른 진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최소 2개월 동안 겪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외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짧게는 감염 뒤 4주, 길게는 1년까지도 겪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로감, 호흡곤란, 기침, 발열, 후각 및 미각 상실,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우울, 불안, 수면 문제 등 정신적인 증상도 같이 보고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코로나를 앓았는데 아직도 기침이 좀 나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달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분석 결과인데요. 코로나 감염자의 3분의 1은 3개월 이상 피로를 경험하고 5분의 1은 기억력이나 집중력 감퇴 등의 인지 장애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WHO도 코로나 완치자 중 10에서 20%가 다양한 중장기 영향을 경험한다고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200만 명이 넘었으니 적어도 10%인 120만 명 이상은 완치 뒤에도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또는 체질별로 어떤 분들이 후유증을 심하게 앓는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까? 심하게 코로나를 앓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후유증을 더 심하게 겪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긴 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코로나를 가볍게 앓았더라도 후유증을 길게 앓을 수 있다고 했고요.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와 청소년도 어른들보다 덜하지만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제기되는 원인 모를 증상들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완치자의 면역 반응이 심하면 생길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고요. 이외에도 바이러스가 다른 신체 장기에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또 감염으로 인한 장기 입원 경험 등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확진자라든지 위중증 환자 관리가 우선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후유증 관리도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선 병원들에서 자체적으로 후유증 클리닉을 세워서 대응하고 있을 뿐이고 정부는 이제서야 오미크론 후유증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20% 넘은 그런 인구에서 감염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떤 합병증, 후유증이 생기는지에 대한 조사를 현재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과 정신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깨병으로 인식한다는 자체가 더 트라우마예요. 신종감염병이라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 주변에서도 차라리 빨리 한번 앓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후유증이 이 정도라면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겠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논란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강요와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온라인상에서는 김 여사의 옷을 직접 찾고 분석하면서 설전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군 장병들과 식사를 하는 김정숙 여사 가슴과 팔에 금빛 장신구가 번쩍입니다. 영화 관람 때 착용한 표범 모양 브로치는 2억 원이 넘는 명품 제품인지 2만 원짜리 모조품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김 여사의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만 최소 178벌, 액세서리는 200여 개라는 누리꾼들의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김 여사 의전 비용 등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됐다는 게 청와대의 거부 사유인데 문 대통령 퇴임 뒤 관련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항소심 판결이 나와도 최장 15년간 국민들은 알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납세자 연맹은 헌법 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배한 거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고가 의료와 장신구를 구입하도록 했다며 강요와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들은 의상은 물론 사적인 식자재 비용까지 개인 돈으로 내고 있고 미셸 오바마와 멜라니아 트럼프 등은 대변인을 통해 본인 돈으로 산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특활비에서 지출되지 않았다며 없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산업부 고위 인사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의혹이 제기된 공기업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저희 취재진이 당시 사표를 낸 발전사 사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산업부 차원에서의 명백한 사퇴 강요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자원부 박모 국장은 서울 광화문 한 호텔로 산하발전사 사장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A 전 사장은 박 국장이 구체적인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을 하면은 사표를 좀 이렇게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정부 입장은 뭐 구체적으로 뭐라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정부 입장 포괄적인 이야기죠. 그로부터 보름 뒤 산업부 실무진으로부터 실제 사표 제출 요청이 왔습니다. 이 실무진들이 저한테 저쪽으로 가가지고 산업부에서 사표 제출해달라고 한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시 발전사 4곳 사장은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고 전년도 기관평가에서 3곳은 우수, 1곳은 양호를 받은 상황. 하지만 버틸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사장 4명 모두가 사표를 냈다고 A 전 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사표 제출해주지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하위기관이고 상급기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그건 예를 들면 지시나 강요나 종용이지. 동부지검은 발전사 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박 국장은 취재진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웰스토리에 사내 급심 납품을 몰아줬다는 의혹인데 이번 수사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이채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를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해 6월. 내부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입니다. 사계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 삼성 계열사 4곳이 사내급식을 웰스토리에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6개월 만에 경기 성남의 삼성 웰스토리 사옥과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업들의 부당거래 여부와 함께 웰스토리의 자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도 흘러들어갔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권교체기에 삼성 강제 수사를 놓고 윤석열 당선인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장급 인사는 대장동 수사팀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중앙지검 차원의 움직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보강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벽돌 더미가 80m 높이에서 떨어져 지상을 지나던 현장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워낙에 무겁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바람에 안전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1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대형 크레인은 멈춰섰고 공사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80m 높이에서 벽돌 더미가 한꺼번에 떨어져 1층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 60대 A씨를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장에서는 벽돌 2.5톤을 크레인을 이용해 건물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하는 벽돌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벽돌 인양 작업 전 크레인과 벽돌을 쌓은 자재 받침대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자기에다 묶어서 크레인에 걸어서 올려놓는 작업이죠. 거의 다 올라가기 직전에 나무가 깨지면서 일부가. 경찰은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건설업체 측은 당시 신호수 2명이 배치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을 맡은 대형 건설업체와 조경업체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강력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은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실 시공으로 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정부는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영업정지 1년이나 면허 취소 처분 중에서 가장 무거운 면허 취소를 지자체에 요청한 겁니다.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을 졌던 동아건설이 유일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면허를 다시 취득해도 사업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은 면허 취소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장을 드리기가 좀 난처한 상황이죠. 정부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부실 시공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겠다는 겁니다.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합니다. 한편 현장 실무진 6명을 구속한 경찰은 조만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소환해 경영진의 책임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동해안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꺼진 지 보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갈 곳이 없습니다.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철거도 못하고 또 집을 새로 짓기에는 정부의 피해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재민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불탄 집들이 폐허처럼 남았습니다. 복구의 손길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복구는커녕 철거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아가지고 이래 되니까 이게 뭐 짓기가 안 되고. 동해안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모두 635명. 당장 돌아갈 집이 필요하지만 기존 집을 복구하기도 새 집을 짓기도 어렵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주택 피해 보상금을 최대 1,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1,600을 갖다가 화장실도 못 짓는다 이러더라고. 택도 없어. 정말 그렇다니까. 화마의 생업을 빼앗긴 주민들은 생계도 막막합니다. 양봉시설은 피해액의 3분의 1 정도 보상을 받긴 하지만 앞으로 2, 3년 동안 양봉 농사는 지을 수 없습니다.
한 20년 넘게 이 양봉을 하고 살았는데 생활권이 없어진 거예요. 먹고 사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송이 채취 농가는 피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게 자연산 임산물이라서 그 피해 조사 품목에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산불이 꺼진 지 보름이 지났지만 돌아갈 집과 생업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 관내에서 교통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도 문제지만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단속한 직원이 서장 차도 모르냐며 문책을 당한 건데요. 해당 서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경찰서장을 태운 차량이 출근길 교통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불법 끼어들기를 하는 장면이 관내 무인 캠코더 단속에 찍힌 겁니다. 서장이 탄 차가 적발된 이곳 공덕 오거리는 평소에도 끼어들기가 빈발하는 구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반 차량은 관용차에 직원이 운전 중이었는데 절차대로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벌어졌습니다. 해당 서장은 교통과 관리자에게 단속 당한 사실을 얘기했고 관리자는 담당 직원에게 서장 관용차 번호는 알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문책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 교통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등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고 서울경찰청엔 서장의 행동을 문제 삼은 진정서까지 접수됐습니다. 해당 서장은 이에 대해 단속 자체를 나무란 게 아니라 일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새우가 고래를 품는 격이라던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또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쌍용차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차는 오늘 공시를 통해 에디슨 모터스가 지난 25일까지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투자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 모터스는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며 법원 허가를 받아 새 인수자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잔금 2,753억 원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에디슨 모터스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뭐 돈 다 모아놨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참 멘붕 빠지는 거죠. 자금을 넣으면 뭐 해소되는 거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재매각을 추진하는 쌍용차는 오는 10월까지 새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공개 매각 당시 사모펀드 등 11곳 가운데 8곳이 본입찰에 불참해 매출액 900억 원에 불과한 에디슨 모터스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던 만큼 재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일을 넘기면 법원이 인수합병을 주도하거나 청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군산에서 봤듯이 한 동네가 아예 그냥 없어 거의 폐허가 돼요. 30만 대 규모의 브랜드를 가진 업체를 가지려면 최소한 일주 이상 들어간다는 거죠. 중국, 인도 기업에 넘어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주인을 찾는 듯했던 쌍용차는 이번 매각 무산으로 또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쌍용차는 임직원 4,800명과 하청업체까지 2만여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이 독립 선포를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는 8년 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크림 공화국을 만들었죠. 돈바스가 독립을 하면 전쟁은 끝나게 될까요? 그 절충점을 찾는 5차 협상이 곧 열립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재가 된 전차, 장병들의 시신. 한때 수도 키이우를 포위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외곽으로 물러났습니다. 대신 전력을 동남부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처음 돈바스의 완전한 해방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Сегодня хочу особо и отдельно обратиться к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и сотрудникам подразделений Росгвардии, которые участвуют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онбасса и Украины. 돈바스 북부 루안스크는 러시아 연방에 가입하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분할한 뒤 그 지역을 통제하에 두는 크림 공화국 방식을 푸틴이 다시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에 대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Компромисс, да, компромисс. Вернитесь туда, с чего все началось, и там попытаемся решить вопрос Донбасса. 그러면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도 승리라고 말해 양보는 없다는 기존 입장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곧 터키에서 5차 협상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당선인뿐 아니라 윤 당선인의 부인과 장모 의혹까지 겨냥한 특검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당선인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 장모의 대출 특혜 의혹 등이 대상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는 되기가 어렵다. 이와 별개로 대장동 상설특검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맞불 차원에서 공세에 나선 거란 해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사 벌이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이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을 민심에 역행하는 흉기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의혹의 재탕, 삼탕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새 정부 출발에서부터 발목 잡아보겠다는 저희란 의도라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주류로 등극한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국회 권력을 남용한다면 지방선거 때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흠 의원도 치졸한 코미디라며 대선 불복이자 막가파적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대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토론 배틀로 대변인을 뽑는 나는 국대다 2기 선발도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특히 2030 지원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치러진 압박 면접 현장에 황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차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고 긴장 속에 면접 순서를 기다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들어가지 마시고. 새내기 대학생부터 대학교 1학년입니다. 올해 환갑인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했습니다. 나이가 약점이에요. 올해 환갑됐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 2기엔 총 203명이 도전장을 냈는데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2030 세대였습니다. 청년을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청년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호남 청년과 전 민주당원, 아이셋 워킹맘 등 지원자의 다양성도 커졌습니다.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특정 당에 대한 이유 없는 지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만으로 35입니다. 자녀는 3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대가 조금 더 공정하고 상식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준석 대표와 지난해 4강에 든 전임 대변인단의 압박 면접에 진땀을 뺐습니다. 압박 면접이라는 말씀이 맞는 거를 느낀 게 바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나는 국대다 결승전 시청률은 5.74%로 비지상파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본선 토론 배틀은 다음 달 1일 16강, 5일 8강, 8일 4강 결승 순서로 진행되며 TV조선이 전체 생중계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자는 귀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됐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예약은 3배 가까이 늘었고 공항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김충년 기자입니다. 여행객들이 티켓 발권을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짐을 붙인 여행객이 출국장 앞에 몰립니다. 불과 열흘 전 썰렁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점점 나아지니까 좋을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행업계도 바빠졌습니다. 어젯밤 이 홈쇼핑 회사가 편성한 스페인, 이탈리아 상품엔 1시간 동안 무려 2,800건의 주문이 몰리며 완판됐습니다. 지금 예약 접수하시면 3일 이내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여행사 직원들은 다시 숨 돌릴 틈 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 여행사의 해외여행 예약자 수는 격리 면제 발표 전보다 183% 늘었습니다. 북미, 유럽 등 고가의 여행 상품 예약 증가폭이 큽니다. 자가격리 해제 발표 이후에 홈페이지 유입량, 전화 통화 그리고 예약 건수가 바로 직전 주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국내 여행 정도 만족했었는데 하반기에 미국 가고 싶어서 일단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려고 하는데 업계는 올 하반기엔 여행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6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예, 앞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청와대 만찬이 끝났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미처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인 9시 반에 오늘 회동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막 청와대가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 자, 조정린 기자, 청와대 회동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죠? 네, 당선인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끝난 지가 50분 정도가 지났는데 이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조금 전부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2시간 36분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 의례적인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덕담을 했고 윤 당선인은 감사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된 건 계승하고 미진한 건 개선하겠다. 초대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대화했는데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전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실장이 추후 협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는데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치의 누수도 없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회동 성사와 관련한 양측의 당초 설명은 아무런 의제도 합의되거나 조율되는 것이 없다.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분위기가 어땠는지 홍현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2시간 정도 만찬을 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제 사실 3시간 정도 했으니까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얘기가 없었을 수는 없겠죠.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 장제원 실장의 조금 전 설명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의 설명을 따르면 흉금을 터놓고 두 분이 굉장히 서로 존중하시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또 추가 내용은 단독 회담은 없었고 4명이 2시간 36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꼭 성공을 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윤 당선인은 건강하시길 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내일 청와대가 또 어떤 설명을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만 보면 회담 결과도 상당히 앞으로 발전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였을 겁니다.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꼽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점을 저희가 또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런 말이 있다고 장전 비서실장이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이 올라갈지도 저희가 주목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비비를 배정해주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얘기가 잘 된 걸로 봐서 어쨌든 이전할 수 있게
현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고 MB 사면 문제 얘기도 혹시 나왔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장재원 비서실장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실장은 MB 사면 관련해서는 일체 거론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거론이 없었다. 자, 어쨌든 이번 만남 전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양쪽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19일 만에라도 만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큰 매듭은 풀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민생과 안보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갈등이 풀린 큰 배경으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4번 가까이 먼저 접촉을 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던 점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역대 최장기간 늦어진 만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만남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 월성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이 정권 교체 뒤에 어느 선까지 번질지 모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이 윤 당선인과 반목하는 모습으로 퇴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외빈을 맞이하는 상춘제에서 지금 윤 당선인을 맞았고 직접 마중을 나오면서 또 배려하는 모습, 예우하는 모습이 오늘 장면에서 눈에 띄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거기 앞에까지 이제 배웅 나온 마중을 나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오늘 회담이 또 잘못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 9시 반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취재는 좀 덜 된 것 같은데 내일 또 이어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죠.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흑백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경무대에서 바느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사는 자신은 물론 손자들 옷까지 일일이 꿰매고 기워서 입었습니다. 이화장에서 양아들 내외와 살면서는 속바지에 달아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서 틀니를 해달라고 했다죠. 계절마다 한 벌씩밖에 없었던 여사의 정장 중에는 이렇게 2벌이 전해져 옵니다. 36년을 입은 이 진회색 옷은 목깃이 접히는 부분에 수십 번 천을 덧댄 자국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정장은 이 대통령이 자기 저서를 타이핑하느라 수고했다며 준 인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40년을 입고 며느리에게 물려줬다죠. 이 보랏빛 한복은 수의 대신 입고 떠났을 만큼 좋아했습니다. 틀니 없이 남편을 만나기가 싫다며 꼭 틀니를 끼워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 이후로는 대통령 부인이 옷을 꿰매고 고쳐 입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청와대가 바느질하고 옷 수선하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저 사진이죠. 10년 넘은 옷을 즐겨 입고 장신구도 변색된 것을 도금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김 여사의 옷 씀씀이가 너무 해픈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김 여사의 옷과 패션 소품을 일일이 헤아리는 작업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상비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항소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대통령 퇴임 전에 나오기가 어렵고 퇴임과 함께 관련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면 적어도 앞으로 15년은 옷값을 알 길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2018년부터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국가안보를 비롯해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거부 이유였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대통령 부인의 옷값 공개가 국가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국익을 해칠 이유는 더더욱 없는 일이죠.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용 내역을 점검해 줄이겠다며 부부 식대와 의복비, 치약, 칫솔, 그리고 개 사료값까지 생활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시스템을 본뜬 것이죠. 그렇다면 김 여사의 옷값 지출을 청와대가 머뭇거릴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면 어느 누구의 요구가 없더라도 자랑스럽게 공개할 만한 하나의 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옷값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더 부끄러워할 테고요. 무엇보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든 성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옷값과 국가안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고 20도까지 벌어지겠고요. 주 초반, 중반, 후반의 날씨가 매우 다르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햇살 가득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런 환절기 날씨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기상청에서도 감기 가능 지수를 높음으로 발표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외투 꼭 걸치셔야겠고요.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전국의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4도, 전주는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9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